먼저 이중 보존 등기를 보실 거예요. 이중 보존 등기. 그 책을 좀 보시죠. 책을 보시면 170쪽에 실체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 나와 있죠. 네.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등기와 실체 관계 부합의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 반가로 1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거 별표 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표제부에 기록될 테고 갑구에 기록될 테고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건물이 있을 테고 그리고 토지도 존재할 겁니다. 이때 건물에 관한 정보 중에서 건물의 표시사항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건물의 표시사항은 표제부에 기록하겠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 토지의 표시사항도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맞아요. 이때 건물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죠?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거 암기 되셔야 된다고 했죠. 소지, 종구면이라고 외우셨습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겁니다.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웠죠. 이러한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데 이때 이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이 표시사항은 표제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다소 불일치가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즉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중에서 하나를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는 여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서 일부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다소 잘못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소 잘못 기록했을 때 이 등기부, 표제부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이때 다소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또는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때는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 저 토지를 이 표제부를 가지고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제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표제부를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동일성,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 기준은 뭐냐면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입니다. 따라서 소재 지번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지목과 면적을 다소 잘못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 지번을 가지고 저 부동산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제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소재와 지번. 소재와 지번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지목을 다소 잘못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즉 전을 답으로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해서 그 표제부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99제곱미터로. 그래도 소재 지번만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을 다소 잘못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종류, 구조, 면적을 가지고 저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때도 표제부의 효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종류, 구조,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내용이 거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등기의 부합의 정도,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보셨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73쪽에 설명이 됐는데요. 거기 5번을 보시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나와 있습니까? 거기 2번을 보시면 중복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걸 이중보전등기의 문제, 중복등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존재합니다. 2층짜리 일반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가 마련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선자예요. 먼저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도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됐겠죠. 그런데 누군가 또 보전 등기를 나중에 신청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또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원칙은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관이 실수로 또는 돈 받고 일부러 보전 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표제부가 만들어질 테고 갑구가 만들어질 테고 을구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등기부가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무효화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표제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유효, 어느 것을 무효시키겠습니까? 선 등기 기록, 후 등기 기록 중에서 후 등기 기록이 무효예요. 네? 이게 무효고 이게 유효입니다. 왜라니요? 당연하죠. 왜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록하는데 저 건물은 2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2층짜리 건물이니까 2층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유효겠죠.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라고 하는데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그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만 유효, 표시하고 있지 않은 건 무효예요. 이걸 실체법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게 유효,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게 무효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한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선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유효, 어느 게 무효겠습니까? 이게 유효, 요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라고 하는데 표제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만 유효,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건 무효해요. 두 번째, 먼저 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보전 등기를 또 신청해서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요. 표제부는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치해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의 이중 등기는 아니겠죠. 표제부 갖고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갑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겠습니까? 이것이 유효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를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효, 무효 결정한다고 해서 절차법설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렇게 돼도 손해 발생한 자가 있을까요? 을은 손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보전 등기 명인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은 일단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무효인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보게 돼요. 따라서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을은 갑에게 이쪽에 저당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요 등기가 이쪽으로 이사가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 등기 기록 유효, 무조건 후 등기 기록은 무효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먼저 누군가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 만들어졌고 갑구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누군가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 만들어졌고 갑구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표제부는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답구에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라고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1번 여기는 전세권이고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유효, 어느 것이 무효일까요? 선이 유효. 그리고 이것이 무효. 그리고요. 끝이에요. 끝이 아닌데. 이것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효화시켜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이유는요. 여기 보전등기 명의인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여기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유효, 무조건 무효화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전등기 명의인이 다르죠. 따라서 이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거라도 유효화시켜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보전등기 명의인이 같으냐 다르냐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는 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무조건 유효, 무조건 무효화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유효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것이 일로 옮겨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등기부가 있다면 이 등기 신청은 각하됨이 원칙입니다. 근데 각하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유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무효일 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를 이중 보전등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론입니다.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요게 네. 그 내용이 173쪽에 표시란의 이중등기, 중복등기, 사항란의 중복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니은을 보시면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사람인 경우 무조건 선 등기기록 유효, 무조건 후 등기기록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원칙은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이 무효지만 선 등기기록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후 등기기록은 유효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중복등기의 정리 문제는 이거는 절차법성의 정리라고 하는데 등기관에게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도를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을 보시면 등기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등기신청 절차 이것 좀 보겠습니다. 아유 빼먹은 게 있죠. 네, 또 뭘 한다고 했죠? 무효등기 이용을 한다고 했죠. 무효등기 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물권행위.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실행이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이때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텐데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나타나니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요 10억의 채권이 변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은 소멸하겠죠. 그러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붙일 붙자예요. 붙어서 소멸된다. 끝난다. 이 성질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이 될 겁니다. 맞아요.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인 등기겠죠.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상태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시키지 않고 게을러서 말소시키지 않고 등기부상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즉 등기부상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무효인 등기가. 되셨을까요? 이때 갑은 을로부터 1년 후에 또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마찬가지로 10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담보를 요구하니까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또 설정해야 될 겁니다.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다시 이루어져야지만 을은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이 등기를 하는 대신에 요 무효인 등기를 이쪽으로 갖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이를 무효등기의 유형이라고 불러요. 즉 여기다가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대신에 요 등기를 요 설정 계약에 관한 저당권 등기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무효등기의 유형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형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누구에게, 갑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무효등기 유형은 허용되더라는 겁니다. 왜? 관할 위반도 아니고 또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을은 어차피 저당권을 취득할 자죠. 저당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죠.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된 다음에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돈을 빌리고. 그래서 10억의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요 소멸되고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중간에 A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순위도 같이 유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 A는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갑니다. 맞아요. 이 무효등기 유용을 통해서 A는 순위가 밀려나니까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만약에 유용을 허용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나 버려요. 따라서 이때는 유용을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승낙서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승낙서가 있을 때 허용된다라는 판례가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등기의 유형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유용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손해 발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쩔까요? 을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 이때 무효등기 유형이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무효인데 유효한 것으로 유용해서 이전 등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것도 무효등기를 유용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체가 다를 때도 무효등기 유형이 허용돼요. 주체가 다를 때도. 어려우셔요. 이게 무효였잖아요. 근데 이걸 유효하다고 전제해서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토지인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만들어졌겠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는 누구냐면 갑이에요. 그런데 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부셔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십니다. 이것을 부시자마자 이걸 멸실이라고 부르는데 부시자마자 이 등기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등기부는 이것이 부셔지자마자 무효인 등기부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 갑은 여기다가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갑이 멸실등기를 해서 즉 여기다가 멸실된 날짜,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멸실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폐쇄시킨다는 얘기는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멸실등기도 신청하지 않고 폐쇄시키지도 않고 등기소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등기부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때 갑은 이 토지 위에 똑같은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대신에 요 무효등기를 요쪽에 유용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표지부 등기 유용이라고 부르는데 표지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건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표제부를 이쪽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지부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 등기 유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표제부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표제부에 똑같은 내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이 허용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렇죠. 이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법, 민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쉽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겠죠.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증여 을 이렇게 등기가 된다면 이건 정상적인 등기죠. 다만 이제 갑과 을은 증여세 내겠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기가 싫으니까 여기다가 증여라고 기록하지 않고 매매라고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부에 기록된 건 뭡니까? 매매. 그러면 이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을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합니까? 부합해요.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 첫 번째 등기 유효권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중 보전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질적 불일치. 질적 불일치 중에서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의 불일치. 그 다음에 절차상의 불일치. 절차상의 불일치는 뭐가 있었죠?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요 5가지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17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그렇죠. 이때 186조의 내용은 이거예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그렇죠. 이때 매매나 물권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등기법이겠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이에요. 그래서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법률입니다. 민법, 등기법.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럼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뭐냐면 사적인 법률 관계는 요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치는 다스릴 치자인데요. 사적인 법률 관계는 법률행위 당사자 갑과 을이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때니까 국가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이고 대금 결정도 당사자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즉 공권력의 개입을 막는 장치.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봅니다. 요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10년쯤 전이겠죠. 신의칙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봤는데 지금은 사적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게 돼요. 이 사적자치 원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은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민법의 보조 법률, 강사도 보조 강사라고 했죠. 네, 민법 선생님이 보조 강사예요. 따라서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됩니다. 관철이 돼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관철되고 있느냐면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에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관은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등기 신청하라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하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는 등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예외도 있겠죠.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이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두 가지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 갑과 을이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법원의 명령은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와 법원의 관계는 대등한 국가기관 관계예요.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촉탁. 지방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봐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등기 촉탁. 그런데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법원은 상급 국가기관, 그 다음에 등기소는 하급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상급 국가기관으로서 등기소, 하급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절차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촉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만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당사자 신청도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즉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강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어떠한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촉탁. 그렇죠. 강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청과 촉탁은 같은 의미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거짓의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됨이 원칙이지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구태여 준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때 당사자가 신청할 때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관공서가 신청할 때도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는 맡길 임자예요. 의는 뜻의 자고. 그래서 임의 신청은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전적으로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 신청, 임의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이를 임의 신청, 임의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써보네요. 네.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워요. 먼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는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가 있는데 이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즉 임의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건 건물이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요거 오늘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보실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 신탁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다룰 거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요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76쪽에 신청주의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신청주의 예외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직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절에 등기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나와 있죠. 먼저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 나와 있죠. 2번을 보시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 이건 전부 다 표제부 등기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뜻이냐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기록되죠. 이때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맞아요.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바뀐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둘째 줄 보시면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몇 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까?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멸실. 해안가에서 바다가 올라가면 토지가 바다에 잠겨버리죠. 이때는 토지가 멸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날짜와 원인을 기록한다고 했죠. 이걸 멸실등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몇 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되죠. 이러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뀔 때 하는 등기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인데요. 이때도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도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3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3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토지가 존재하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있겠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는 갑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다가 없어지게 되면, 즉 멸실되게 되면 멸실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여기다가 멸실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부존재해요.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건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지 이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각하돼야 되는데 등기관이 실수해서 등기를 실행해 버렸다는 겁니다. 부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에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멸실등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때도 멸실등기하지만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도 멸실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건물이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란 문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월이라는 기간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멸실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발견 후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이때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1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체 없이. 네, 이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글뱅이 4번은 넷째 줄에 가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인데요.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물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다 갖췄으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갑에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다수결로 결정하죠. 보존등기 신청해야만 된다. 손 드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존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다.
나머지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1분 47초 전에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임의 신청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등기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미등기 상태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불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의 보존 등기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질 테고, 그래야지만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될 테고, 그래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나타났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나타났을 때 이때도 보존등기 신청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시점이에요.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등기부가 있기 위해서는 갑의 보존등기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을이 나타났을 때도 갑의 보존등기 신청을 갑의 의사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존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무제한 기다릴 수는 없죠. 60일 이내에는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즉 외기분단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붕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직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까지 다 갖춰야지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건물이 미완성 상태니까 보존등기 신청해봤자 안 해줄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요 갑이 건물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부터는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과 아래쪽을 비교를 해보면 요 기간 동안에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갑에게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이유는요? 이미 신청이니까.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그러면 요 시점에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요? 미완성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누군가와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시점부터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지금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 의무를 보신 것이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보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 갑에게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 을에게 발생한 대금 지급 채무는 민법에서 공부하신 바대로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까? 대가적 의미가 있죠. 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대가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쌍무계약의 특질은 대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여기서 나온 권리가 있는데 민법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의항, 동시행항변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갑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뭡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행되는 거니까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대가로 이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거예요. 두 개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두 개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했죠. 그러면 을로부터 이 대금 채무의 이행이 다 완료가 됐다면 갑도 이 의무를 완료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금을 다 받은 갑은 을에게 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어느 시점까지 신청해야만 되느냐면 을이 대금을 다 지불한 날로부터는 갑도 이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금을 다 지불한 날은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급부에 그렇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즉 잔금이 다 지급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갑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돼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돈을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줘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돈을 다 받았다면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 신청해야만 되겠죠. 다 안 받았다면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겠지만 다 받았다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공평하니까.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과 대금 지급 채무는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그렇다면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네요.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편무계약이라고 불러요.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합니까?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이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고,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이런 문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편무계약이니까.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예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 더, 이 매매나 이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 매매나 증여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증여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매매나 증여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거 하나 볼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요번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제가 안 되느냐? 돼요. 3번이나 연속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틀리라고 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맞추라고 냈었던 건데 똑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의 다 틀리셨어요. 어려워서. 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에 이해되시기는 쉽지 않아요. 한 너댓 번 설명할 거니까 그때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즉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서 을로 넘어가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갑의 이름에서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계약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 갑에서 곧장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중간 생략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을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 매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되셨을까요?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법률 행위라는 것은 그 효과는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당사자에게만.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 채권, 청구권, 채무는 누구에게 대해서 발생할까요? 이거는요, 누구에 대해서 행사하는 걸까요? 갑. 맞아요. 이때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를 테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니까 이러한 권리 의무들은 을과 병 사이에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병. 요거는요, 병. 요거는 을. 요거는 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을과 병 사이에 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이 되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고스란히 이전이 됩니다. 즉, 요 권리와 의무는 고스란히 이전이 돼요. 누구에게? 병에게.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여기는 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이것도 갑이죠. 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바뀌어요. 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혹시 법정 해제권 민법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법정 해제권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매 계약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권도 발생하겠죠. 네. 취소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의 지위로서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어가는 계약. 이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 줄여서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모르실 뿐이지.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 지위 이전 계약이 흔히 사용되느냐? 흔히 사용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있죠. 그게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분양을 받은 자, 수분양자라고 부르는데 분양을 받은 자의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는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갑은 이 의무를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까요? 병에게. 등기는 병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또한 병도 이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까요? 갑에게. 이 갑은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병에게. 대금을 누구에게 지불할까요? 갑에게. 맞아요. 그럼 이 지위 이전 계약과 이 매매는 아까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했죠. 지위 이전 계약과 소유권 이전 계약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갑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니까 등기는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생략 등기는 우리 법에서 금지한다고 했죠. 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금지하는지를 볼 겁니다.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매매나 증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돼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합니까?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맞아요.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를 다 이행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때 을이 요 기간에, 요 시점에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줄 수는 없겠죠. 미등기 전매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어도 그 이후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을이 제3자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먼저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되겠습니까? 네. 방지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이해하는 게 신기한데요.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대표 주자는 매매나 증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매매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는 이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맞아요? 네.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을은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명의 등기는 이 등기 이후에 이루어지겠죠. 병의 이름으로 이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생략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이 규정을 통해서. 맞아요? 세 번째.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대표 주자는 매매나 증여입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까? 요 시점에 발생하겠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요 시점에 을과 병 사이에 지위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즉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할까요? 병에게. 갑은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병으로부터. 그러면 이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될까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돼야 될까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라지죠? 네, 요게 자꾸 출제를 해요. 좀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출제가 됐던 거니까, 3번 연속해서 됐던 거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8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나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설명이 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설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동글뱅이 2번, 3번이에요. 동글뱅이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행위를 보실 건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